노래방 문이 열리고 어두운 조명 아래로 들어선 여자는 바로 제 작은 엄마였습니다. 어머, 이 오빠 허벅지 봐. 침대에서 힘 꽤나 쓰겠는데?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그분은 절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그녀였는지, 왜 그날 그곳에서 만나야 했는지, 그리고 이 충격적인 재회 이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최태호, 올해 30입니다. 안산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2년 전 아내의 불륜을 알고 이혼한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죠. 그래서 선택한 게 배달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상하게도 밤마다 도로 위를 달릴 때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을 지워주는 것 같았죠. 젖은 도로 위를 조심스럽게 달리면서 문득 1년 전 작은아버지 장례식이 떠올랐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작은엄마 보라가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셨죠. 그때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암으로 2년이나 투병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장례식이 끝난 후로는 작은엄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명절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도 혼자 계시기 힘들겠다며 걱정했지만 누구도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작은엄마가 생각났습니다. 배달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유를 달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거리요.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제 자신이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잘 지내고 계실까? 그러던 어느 날 동료 라이더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죠. 배달팀 동료인 범진이가 옆에 앉았어요. 범진이는 저랑 동갑인데 술 먹고 노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는 수다쟁이입니다. 과장도 심하고 허세도 좀 부리지만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야, 너희들 안산 중앙동 쪽 알지? 범진이가 취기가 오른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제 거기 노래방 갔다 왔는데 진짜 죽여주는 도우미 만났어. 목소리도 좋고 몸매도 육덕진 게 아주 그냥 끝내주더라고. 범진이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뢰하는 허풍이려니 했어요. 야, 말로만 떠들지 말고 증거를 좀 보여봐. 누군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증거? 얼마든지 있지. 범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 봐봐. 죽이지 않냐? 동료들이 우르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화면 속 여자는 바로 작은엄마 보라였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살짝 미소 짓는 모습.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야, 태호야, 왜 그래? 놀랐어? 범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소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사람이겠지. 그냥 닮은 사람일 거야.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맞다는 걸요. 범진아, 그 노래방 어디라고 했지? 왜 너도 가보고 싶어? 홈런 노래방이라고 중앙동 먹자골목 쪽에 있어. 저는 노래방 위치를 핸드폰 메모장에 조용히 적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작은 엄마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헬멧을 썼어요. 헬멧끈을 조이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앙동으로 향하는 길,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지만 저는 쉽게 출발하지 못했어요. 만약 정말 작은 엄마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죠. 홈런 노래방 앞에 도착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어요. 네온사인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혹시 찾는 아가씨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름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그 단발머리에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몸매가 육덕지고 특히 엉덩이랑 허벅지가 탄탄한. 아, 윤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윤경이는 손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정말로 찾는 아가씨 맞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말이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3번 방으로 가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3번 방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노래방에 들어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도우미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작은 엄마 보라였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화장이 더 진했고 섹시한 보라색 정장이 몸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죠. 어머, 진상 할아버지 손님 만나서 맥주 10캔 먹고 오는 길인데 이번엔 완전 연계네. 작은 엄마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그분은 절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술 기운이 잔뜩 올라있는 듯 했어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실래요? 리모컨을 들며 미소 짓는 작은 엄마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 왜 그래? 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아가씨로 바꿔드려요? 작은 엄마가 살짝 토라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은 노래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다가 가세요. 그래요? 그럼 우리 편하게 이야기할까요? 작은 엄마가 제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어둑한 조명 아래서 작은 엄마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손등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오빠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작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2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참아왔던 외로움이,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작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 오빠.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입술이 닿았고 작은 엄마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모컨으로 볼륨이 낮아졌고 조명이 한 단계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작은 엄마의 눈동자가 점점 또렷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씩 가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몸을 떼어냈습니다. 잠깐만, 너 혹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설마, 태호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작은 엄마가 벌떡 일어나며 뒤로 물러섰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작은 엄마, 입 닥쳐. 작은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급히 뒤쫓았습니다. 카운터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작은 엄마가 길을 따라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 잠깐만요. 달려가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작은 엄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작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 한복판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다고요. 일어나. 여기 사람들 다 보잖아. 지나가던 행인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작은 엄마는 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서 이런 짓을 했어?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면 더 이상해져. 제발 부탁이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작은 엄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밤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결국 작은 엄마가 어느 술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자. 취할 때까지 마시고 오늘 일은 다 잊어버리자. 쓸쓸한 목소리였어요. 술집은 한적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작은 엄마가 소주잔을 가득 채워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또 한 잔. 작은 엄마, 천천히 드세요. 시끄럽고 너도 마셔. 명령하듯 말하며 제 잔에도 소주를 따랐습니다. 저도 말없이 마셨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서 술만 마시다가 작은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궁금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해야겠어. 내가 오늘 이런 짓을 한 이상 알 권리는 있으니까. 작은 엄마가 빈 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내 작은아버지가 암 선고 받았을 때가 3년 전이야. 그때부터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지. 처음엔 괜찮았어. 저축도 있었고 보험도 있었으니까. 자네 소주를 또 따르며 계속했어요. 근데 암이라는 게 돈을 얼마나 잡아먹는지 알아? 항암 치료, 입원비, 약값, 1년 만에 저축이 다 바닥났어. 보험금도 다 떨어졌고 결국 집도 팔았지. 그래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고 그렇게 2년을 버텼는데 결국엔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한테 남은 건 빚뿐이었어. 월세도 밀렸고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었지. 소주잔을 또 비우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 일했어.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월세 내기도 빠듯하더라. 그 다음엔 마트 계산원 했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어. 그런데 왜? 돈이 안 됐어. 아무리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매달 독촉 전화만 왔지. 그러다가 친한 언니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어. 노래방 도우미가 돈을 꽤 번다는 걸. 작은 엄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엔 절대 못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독촉장이 쌓이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작은 엄마, 살려고 선택했어. 그게 다야.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내가 뭘 미안해 하는데?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 있어요. 가족인데 왜 도와달라고 안 하셨어요? 도와달라고? 이 나이에 과부된 사람이 무슨 말을 들으라고? 작은 엄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괜히 안 좋은 말이나 돌지 차라리 혼자 버티는 게 나아.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작은 엄마가 한 병 더 시켰어요. 그런데 태호야. 네. 너는 노래방에 왜 온 거야? 진짜 이유가 뭐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장례식 때부터요. 뭐? 장례식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작은 엄마가 좋았어요. 미쳤구나, 진짜. 작은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너보다 11살이나 많아. 게다가 다른 가족들이 알면 어쩌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1년 동안 계속 참았는데 동료가 작은 엄마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냥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됐지? 집에 가. 작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뭐? 그냥 좋아한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작은 엄마가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더니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태호야, 세상은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야. 알지? 알아요. 그럼 됐어. 오늘 일은 잊어. 나도 잊을게. 그렇게 말하고 술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시간도 너무 늦었고 걱정돼서 그래요. 작은 엄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냥 조용히 따라와. 그렇게 우린 원룸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계단도 삐걱거렸어요. 여기야, 이제 가. 작은 엄마가 현관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작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야. 네. 커피 한 잔만 하고 갈래?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작은 엄마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작은 엄마가 주방으로 가서 컵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커피를 끓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죠. 작은 엄마가 몸을 돌리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노래방에서 보니까 너 진짜 크더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작은 엄마. 쉿. 아무 말하지 마. 작은 엄마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명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엄마가 부드럽고 따뜻한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태호야, 후회하지 않을 거지? 절대 안 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2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작은 엄마가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작은 엄마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추워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작은 엄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설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엄마를 천천히 안았습니다. 맨살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작은 엄마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좁은 침대로 옮겨갔습니다. 서로를 꼭 안은 채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냥 오늘 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작은 엄마가 제 목을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진짜로 누군가를 원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작은 엄마의 따뜻함, 부드러운 피부, 가쁜 숨소리, 그리고 떨리는 몸. 모든 게 제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태호야. 작은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쉰 듯한 목소리였어요. 네, 작은 엄마. 그냥 보라라고 불러줘. 보라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뭔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모든 경계가 사라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작은 엄마가 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이렇게 평온한 표정의 작은 엄마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가끔 작게 떨리는 속눈썹이 보였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얼마나 가혹할지도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비밀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작은 엄마는 노래방 스케줄을 점점 줄여나갔어요. 대신 낮에는 카페 일을 알아보고 미용실 청소 일도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밤에 하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배달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위험한 야간 콜을 줄이고 저녁 시간을 비워두려고 노력했어요. 그 시간에 작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컵라면을 나눠 먹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엔 김치전에 막걸리 한잔 하기도 했죠. 어느 날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작은 엄마가 팔을 고르고 있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작은 엄마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하지만 작은 엄마도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힘을 주며 꼭 잡았어요. 배달이 끝나면 작은 엄마 원룸 근처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좁은 계단을 함께 올라가서 문 앞에서 짧은 키스를 나누고 헤어지곤 했죠. 오늘도 조심해서 가. 네, 작은 엄마도 푹 쉬세요. 언제까지 작은 엄마라고 부를 거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보라라고 불러. 네, 보라 씨.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어요. 저는 피곤했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동료들도 눈치챘는지 물어봤죠. 야, 태호야, 요새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완전 달라졌는데?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얼버무리며 웃었습니다. 보라 씨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이젠 가끔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곤 했습니다. 태호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보라 씨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에이, 그런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예요. 보라 씨 손맛이 최고거든요. 그러면 보라 씨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평온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물론 늘 조심스러웠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야 했고 가족들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보라 씨와 함께 동네 길을 걷고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다음 주에 카페 면접 보러 가는데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 잘 될 거예요. 보라 씨 성격이면 어디 가도 잘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보라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는데 뭔가 익숙한 모습이었죠.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보라 씨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보라 씨가 황급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세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는 장보기 물건들, 손을 놓았지만 여전히 가까이 서 있는 저와 보라 씨,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어머니. 집으로 가자. 지금 당장. 어머니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설명은 집에서 들을게. 동서도 같이 가시죠. 명령이었습니다. 보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장보기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으라는 어머니의 말에 저와 보라 씨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앞에 섰습니다. 설명해봐. 지금 내가 본 게 뭐였는지.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작은 엄마 좋아해요. 사랑해요. 뭐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 작은 엄마야. 너보다 11살이나 많고. 알아요. 다 알아요.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보라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떠날게요.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일어나서 보라 씨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작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좋아했고,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태호야, 그만해. 보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한테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보라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떠나고 1년 동안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태호가 저를 사람 취급해줬어요.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다 받아들일 거예요. 너 진짜 미쳤구나.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숨지 않을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책임?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야? 결혼할 거예요. 작은 엄마랑.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라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태호야, 그건 진심이에요. 저 진심이에요, 보라 씨.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너희 둘 정말 각오가 된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기는 해? 알아요. 동네 사람들 수군거림, 친척들 눈총, 그 모든 걸 견딜 수 있어? 견딜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라 씨를 바라봤어요. 동서는 어때요? 정말 태호랑 평생을 함께할 각오가 됐어요? 보라 씨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호가 너무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 앞에서 저도 솔직해지고 싶어요. 어머니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최소한 1년은 기다려. 그동안 정말 서로한테 진심인지 세상의 시선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 후에도 변함없으면 그땐 내가 인정할게. 엄마. 그리고 하나 더. 절대로 보라 씨한테 상처 주지 마. 평생 책임지겠다고 한 거 잊으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저와 보라 씨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보라 씨는 노래방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낮에는 카페 일을 시작했고 저녁엔 동네 미용실에서 청소 일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떳떳한 일이었어요. 저도 야간 콜을 대폭 줄였습니다. 정시에 일하고 안전하게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수입은 줄었지만 함께할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동거는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의 약속도 있었고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만나서 미래를 계획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알게 됐어요. 이상한 소문도 돌았지만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진심인가 봐. 나이 차이가 문제야?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해.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호야. 네, 엄마. 1년이 지났어. 그동안 지켜봤는데 너 진심이구나.
네, 엄마. 보라 씨한테 평생 잘해줘. 상처 주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네,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였어요. 우린 낡은 1층 상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작은엄마, 아니, 이제는 보라가 함께요. 우리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배달 전문 가게예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보라 씨도 함께 일하면 돼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랑 함께니까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태온의 배달 전문. 소박하지만 우리만의 시작이었어요. 보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 씨,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사람들 시선도 있을 거고. 알아요. 하지만 우리 숨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 숨지 않기로 했지. 보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금기는 욕망으로 깨지지만 사랑은 책임으로 지켜지는 거더군요. 우리는 숨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떳떳하게 함께 걸어갈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사랑이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란 건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책임이라는 거요. 세상은 때로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수군거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떳떳한가, 진심인가,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의 시선 때문에 진심을 숨기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한 사람을 평생 책임지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저 여자 돈만 주면 다른 것도 판다더라. 무슨 말인지 알지? 뭐라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포장마차 여주인을 가리키며 던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게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시선을 그녀에게 머무르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포장마차를 찾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강진우 67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흔히들 말하는 노가다꾼이죠. 평택에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철근, 모래, 벽돌을 날라가며 하루를 버팁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있지만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연락 끊긴 지 오래입니다. 사는 곳은 컨테이너 숙소. 퇴근하면 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 한 병 비우고 그대로 잠드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땀에 절어있는 작업복 그대로 공사장 앞 먼지 풀풀 날리는 골목에 있는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 앞치마 두른 채 말수도 적고 표정은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던 여자. 그곳에 포장마차 여주인 선영 씨가 있었습니다. 바카스는 서비스예요.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그녀의 그 한마디에 고된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일하고 밥 먹고 잠자는 것만이 전부인 매일 똑같은 인생. 이젠 더 이상 세상 어디에도 제자리는 없다고 느끼던 그 시절. 선영 씨의 포장마차는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매일 지친 몸을 이끌고 혼자 포장마차에 오는 저에게 그녀는 말없이 눈인사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말을 걸까 말까, 그녀가 나를 기억할까, 오늘은 인사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을 반복하던 어느 날. 함께 일하는 김 반장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그거 알아?
저 여자 다른 것도 판대. 늦게까지 혼자 남아있는 남자랑 뒤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걸 누가 봤다던데? 무슨 말인지 알지?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입에 가져가던 소주잔을 멈추고 혼자 서빙하고 있는 선영 씨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아직도 모르냐?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아는데. 돈만 있으면 그거 몸도 판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제 눈에 비친 선영 씨는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밤에 몸을 파는 일을 한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죠. 저런 분이 그런 일을?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퍼뜨리지 마. 에이, 진짜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저는 다시 한번 선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친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항상 정갈한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녀가 밤이면 다른 일을 한다는 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나니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괜히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소주 한 병 드릴까요? 유난히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소주 한 병이랑 꼼장어 하나 주세요. 안주도 나오기 전에 소주 한 잔을 입안에 털어버리며 포장마차 안을 둘러봤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저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항상 혼자서 드세요? 가끔은 같이 일하는 분들과도 어울리는 게 어때요? 구수한 꼼장어 한 접시를 놓아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요. 사람들 많은 곳은 어색해요. 그렇군요.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곧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늦은 시간. 그녀와 단둘이 남은 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사장님, 장사 끝나셨으면 오늘은 같이 한 잔 어떠세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혼자 마시는 것보다 덜 쓸지도 모르겠네요. 그녀는 종이컵 2개를 꺼내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이런 시간엔 아무도 안 오거든요. 혼자 정리하면서 마시는 술이 제일 쓰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매일 오시는데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요. 강진우라고 해요. 67살이고요. 진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박선영이에요. 55살이고요. 서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니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진우 씨는 참 조용하세요. 몇 번을 오셔도 늘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래도 저는 오실 때마다 반가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매일 혼자 오냐고 묻지 않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말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저도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누군가와 하고 싶은 말은 많거든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술을 마셨고 저는 조용히 술잔을 채워주며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는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됐어요? 네,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잠깐 하다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실례지만 혹시 남편분은요? 늦은 시간까지 매일 혼자서만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가 소주잔을 비우며 덤덤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래전에 갈라섰어요. 이혼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평택 외곽에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살아요. 딸이 하나 있긴 한데 독립한 후로는 이제 연락도 잘 안 해요. 진우 씨는요? 저도 혼자예요. 아내는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은 서울에 사는데 명절에도 잘 안 만나요.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서로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반장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실수처럼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선영 씨, 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혹시 밤에 다른 일도 하신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영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죠. 그런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시끄러워요. 이제 그만 가세요. 문 닫을 시간이에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이미 뒤돌아 설거지를 시작했고 그녀의 등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아무리 사과해도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포장마차를 나올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일이 끝나자마자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쉽니다.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이 지나도 포장마차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선영 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제 입에서 나온 그 어리석은 질문 하나 때문에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 포장마차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제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그날 대화에서 그녀가 살고 있다고 말했던 동네가 불현듯 생각났어요. 평택 외곽에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 무작정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그녀의 연락처도 없었지만 뭔가에 홀린 듯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저기요, 혹시 박선영이라는 분 아세요? 50대 중반이고 포장마차 하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었지만 다들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지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진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선영 씨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회색 추리닝을 걸친 그녀의 모습은 포장마차에서 보던 것과 달랐어요. 뭐랄까, 왠지 더 연약해 보였습니다. 선영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해서. 그날 이후 가게 문이 계속 닫혀 있어서 너무 걱정됐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선영 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선영 씨의 집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방 2개뿐인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다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디 안 좋으세요? 그냥 오래된 병이에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게도 못 열었어요. 선영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포장마차를 열지 못했다는 사실에 미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열지 못하셨군요.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아니에요. 사실 그날 진우 씨 말에 너무 힘들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건 병 때문이지만 다시 가게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 씨가 먼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제가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여기서 5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그런 눈으로 보더라고요. 낮에는 포장마차하고 밤에는 몸 파는 여자. 처음엔 화내고 설명하려고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선영 씨의 고백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빚에 시달릴 때였어요. 포장마차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고요.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밤에 자기 친구들 모임에 와서 술만 따라주면 돈을 많이 준다고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 학비가 밀려서 몇 번 갔어요.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의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나 봐요. 이제는 그런 일 안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여자로 불리는 거죠. 가슴이 쓰라리게 아팠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오해로 상처받은 그녀의 모습에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그럼 포장마차는요? 다시 열 생각 있으세요? 계속해야죠. 대출받아서 차린 가게인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아요. 몸만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선영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그 약은 다 뭐예요? 전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후유증이에요. 척추가 안 좋아요. 가끔 심하게 아프면 움직이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있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사랑과 이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세상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만 주고 있었죠.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냥 혼자 조용히 살려고요. 말끝을 흐리는 선영 씨의 눈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제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내일 병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진료받으시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선영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 씨.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도 명확한 답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녀의 슬픔이 마치 제 것처럼 느껴졌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서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 씨의 눈빛이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여기서 만날까요? 네, 꼭 올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왠지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선영 씨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제 선영 씨의 집에서 과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급하게 마트에 들러 사온 것이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선영 씨가 나왔어요. 가볍게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포장마차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리고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과일 바구니를 건네자 선영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 생과일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구니를 건네봤더니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받아보는 선물이네요.
우린 택시를 타고 평택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선영 씨는 제게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술만 마시면 벨트를 풀고 몇 시간 동안 때렸어요. 그래도 10년 넘게 참았어요. 딸아이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해 주셨고 상담사분이 이혼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겨우 빠져나왔죠.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딸이라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딸 하나만 보고 살았거든요. 어려움 겪으면서도 대학까지 보냈는데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왜 연락을 안 하세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런 일 했다는 소문을 그 친구도 들었나 봐요.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선영 씨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도 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하늘로 먼저 떠난 후 저도 아들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닮아 있었죠. 진료실에 들어가서 선영 씨가 진찰받는 동안 옆에서 기다렸어요. 의사는 척추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었다며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말을 듣자 선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의사가 말한 금액을 듣고 선영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오는 그녀의 표정에서 절망이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수술할 형편이 안 되네요. 좀 더 약으로 버텨봐야겠어요. 선영 씨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제 통장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생각났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그런 제안을 했다가 선영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죠.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밥 한 끼 해드릴까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김치찌개는 자신 있어요. 선영 씨는 잠시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67세 남자분이 요리를 하신다고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배운 거예요. 누구든 배우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대신 제가 반찬 좀 준비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장을 본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선영 씨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까다로웠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아내가 생각나서요. 선영 씨처럼 꼼꼼하게 장을 봤었거든요. 선영 씨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잘 표현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돼요. 저도 그래요. 딸한테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매일 밤 찾아와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선영 씨의 집에 돌아와 저는 약속대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선영 씨는 제가 가져온 재료로 몇 가지 밑반찬을 준비했고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어디서 이렇게 요리를 배우셨어요? 선영 씨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감탄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진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김치찌개는 이렇게 맛있게 못 끓여요. 선영 씨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순간은 오랜만에 느끼는 진한 행복이었어요. 밥을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계속 공사장 일을 하실 건가요? 몸이 따라주는 한 일은 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은퇴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이제 쉬어야 할 나이 아닌가요? 사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했을 뿐 미래를 계획할 여유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계획이라 특별히 없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다가 더 이상 못하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앞날을 계획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한 시간이 참 좋았어요. 선영 씨의 말에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산책 어떠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선영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공원에서 만날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시장에 가서 같이 장을 봤어요. 선영 씨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포장마차를 했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진우 씨,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만든 양념게장이에요. 와, 이건 정말 식당보다 맛있네요. 정말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해요. 이런 실력으로 왜 포장마차만 하셨어요? 선영 씨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몸도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고요. 그 말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한 사람의 꿈과 가능성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선영 씨 요리 실력이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런 꿈보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선영 씨의 말에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냈을 때 공사장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공사가 일찍 끝나게 되어 모든 일용직 노동자들이 2주 후면 일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 형, 다음 현장은 어디로 갈 거야?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 생각 중이야.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이제 선영 씨 곁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선영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됐어요. 2주 후면 인부들도 다른 현장으로 떠나야 해요. 순간 선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공사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멀리 다른 곳으로요? 전 사실 여기 남으려고요. 여기요? 하지만 일자리는요?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제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선영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 왜 굳이 여기 남으려고 하세요? 전 용기를 내어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건 선영 씨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선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 이런 말 처음 해봐요. 나이 60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선영 씨를 만나고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선영 씨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진우 씨가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또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돼요. 사람들이 뭐라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선영 씨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네, 함께라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고 말 테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며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순간이었죠. 공사가 끝나고 저는 다행히 선영 씨 아파트 근처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선영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선영 씨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제가 배운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주면서 그녀의 허리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진우 씨, 요즘 정말 통증이 줄었어요. 그게 다 선영 씨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 전에 운동으로 상태를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혼자였으면 이렇게 꾸준히 못했을 거예요. 진우 씨가 매일 챙겨주시니까요. 선영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영 씨에게 제 마음을 정식으로 고백하기로요. 비록 우리가 조금 늦게 만났지만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변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선영 씨,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선영 씨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우 씨, 정말이요? 네, 진심이에요. 우리 나이에 이런 고백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선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습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걸요? 그렇게 우리는 선영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제 아들 재호였습니다. 아버지, 소문이 사실이에요? 지금 어떤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아들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재호야, 네 엄마가 하늘로 떠난 지도 5년이 넘었다. 내가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니? 하지만 아버지, 그 여자 소문이 안 좋은 여자라면서요? 이웃 어르신한테 다 들었어요. 그러고도 엄마 무덤 앞에서 얼굴 들 수 있겠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선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다. 만날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겠다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들과 단절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선영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선영 씨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재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와 헤어지면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서울로 오세요. 재호야, 난 이미 결정했다. 선영 씨는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 너는 선영 씨를 모르잖아. 몰라도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데 뭘 더 알아야 하죠? 몸 파는 여자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입 다물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 여자가 엄마보다 중요해요?
선영 씨와 엄마를 비교하지 마라. 둘 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선택하세요. 그 여자예요? 저예요? 재호가 단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호야, 왜 꼭 선택을 강요하니? 둘 다 내 가족이 될 수 있잖아. 불가능합니다. 전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엄마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네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내 선택도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요? 그럼 이제 끝이네요. 아버지와 저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재호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에도 무언가 닫히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선영 씨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진우 씨, 저 때문에 아들하고.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니까요. 언젠가 재호도 이해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사랑이 뒤섞인 시간이었어요. 그 후로도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 어르신들은 노골적으로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 씨도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점점 집에만 머무르게 됐어요. 진우 씨,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선영 씨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재호에게서 결혼 청첩장이 왔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고 선영 씨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가세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꼭 가셔야죠. 선영 씨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랑 함께 갈 수 없다면 저도 가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결혼식 날, 전 선영 씨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축복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선영 씨의 손을 잡고 있자니 이것이 제가 내린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요. 진우 씨, 우리 강원도 바닷가 마을로 가요. 제가 젊을 때 한번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거기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아요. 선영 씨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제 퇴직금과 선영 씨가 모아둔 돈을 합쳐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이사한 지 어느덧 6개월. 선영 씨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매일 바다를 산책하며 평화롭게 지냈어요. 다행히 선영 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죠. 무엇보다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진우 씨, 후회 안 하세요? 저 때문에 아들과도 멀어지고.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를 해요. 우리 앞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된 두 사람.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지만 봄바람처럼 잔잔하고 따뜻한 이 시간이 우릴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과 편견에도 맞설 수 있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의 반대와 세상의 편견마저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 뒤늦게 찾아온 사랑은 결국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소중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바로 그 용기.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용기로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